규정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경우도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맞습니다. 적용 영역도 완전히 똑같아요. 충돌한 건 맞고요. 충돌한 건 맞지만 적용 우선순위가 뭐예요? 적용 우선순위가 하위법이죠. 그죠? 적용 우선순위가 하위법이기 때문에 특별 규정으로 봐가지고 하위법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죠. 고시공고는 그 효력 발생 일정을 14일로 보는 경우가 있고 5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고시공고긴 하지만 개별 처분인데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거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4일이고 일반 처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시켜서 5일인 것이다. 이래 된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길까지 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적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까지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내부적 성립 요건이 안 갖춰지면 완전한 효력으로서 유효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취소라는 것을 동반했을 때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맨 오른쪽으로 하셔가지고 유효성 추정설의 입장을 취하기로 했는데요. 유효성 추정설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와보십니다. 내려와 보면 이제 공정력의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공정력의 정의를 제가 4단계로 슬래시를 그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어요. 의미가 있는 거니까 4개로 나눠가지고 판단하세요. 첫 번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거죠. 그러면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으면 공정력이 없는 겁니다. 행정행위가 아니면 공정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니나 얘기는요. 당연 무효면 공정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정력의 성립 요건이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면 공정력이 인정 안 되는 겁니다.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가 없는 게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인 겁니다. 이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 요건 이제 공정력의 효과와 관련된 문제니까 요거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적법성 추정설, 유효성 추정설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효성 추정설을 우리가 보기로 하고 내려왔으니까 이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만약 우리가 적법성 추정설의 입장을 취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이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유효성 추정설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점 구별해 내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유효한 것으로 우리가 통용시키고 추정을 한다. 우선 간주한다. 간주 아니고 인정한다 라고 하게 되면 무단히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면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함부로 무단히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행정행위가 아니거나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으면 공정력 X 당연 무효이면 공정력 X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나오면 공정력 X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될 게 하나가 남았네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가 뭐냐? 여러분 권한 있는 기관이 몇 명 있어요? 이거 뭐 되게 많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말도 안 하겠어. 그죠? 3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으면 외웁시다. 그죠? 그리고 처분청의 취소 처분이죠. 처분청은 지가 한 행위니까 지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처분청의 취소 처분. 그 다음에 취소 심판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죠. 행정심판으로서 취소 심판이라는 것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주장에 이유가 있으면 취소 재결을 해줍니다. 이제 이거는 쟁송 취소의 일종이에요. 쟁송 취소 왜 쟁송에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둘 다 포함되니까 취소 재결은 쟁송 취소 중에 하나. 또 이번에 이제 법원으로 달려갈 수 있죠. 취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취송의 수소법원이 행정법원이죠. 취송의 수소법원이 바로 취소 판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3개가 바로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예요. 얘네들만 취소할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법관계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약간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있는 것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행정법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공정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3개를 받고요. 그다음 이제 공정력의 성립 요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동그라미 2번이에요.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순서 이걸 잡으세요. 이걸 순서 꺾어버리게 되면 역전의 의미가 만들어지는데 순서를 어떻게 잡냐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자가 없으면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될 수가 없어요. 하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당연 무효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 무효가 아니면 뭐 한다고요?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 존재한다. 공정력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럼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무효가 아니라 위법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위법성의 정도를 취소 사유로 인정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위법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서 위법 유효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위법 유효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렇게 온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위법이잖아요. 잘못한 건 맞으니까 상대방이 권리 위에 누워서 잠자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움직여주게 되면 이 위법성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쟁송 취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 위법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침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취소쟁송입니다. 취소쟁송이고 취소쟁송이라는 것이 바로 취소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행정심판으로서 취소심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행정법을 완전히 관료하는 이 흐름인데 이 순서를 그대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순서 거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따가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취소소송이라는 것을 우리 행정소송법 제4조 1호에서 이걸 정해놓고 있으니까 이 취소의 배타적 관할을 우리가 인정을 했을 때 공정력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 뭔 소리야 이게?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취소쟁송이라는 것을 만든 거지 취소쟁송이 있기 때문에 공정력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도 그런 거고 공정력은 옛날 때 오토마이 아저씨가 만든 거고 이거는 우리 입법자가 최근에 만든 거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취소쟁송이 있는 거지 취소쟁송이 있기 때문에 공정력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친구가 누구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당연 무효가 아니나 이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논의되는 게 바로 뭐냐? 여기서 논의되는 게 바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라는 논의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 이게 뒤에 가고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무효를 크게 보고 취소를 작게 보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 무효를 작게 보고 취소를 크게 보는 경우. 그 뒤에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테마에 가게 되면 무효를 넓게 보면 국민의 권리 구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취소를 넓게 보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거하고 여기서 이제 행정법 관계 안정성이라는 거하고 양 법익 간에 뭐 한쪽에 편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보게 되면요. 공정력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력의 인정 범위가 되게 좁아지겠죠. 공정력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취소를 크게 보고 무효를 좁게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공정력의 인정 범위가 그만큼 커지게 될 겁니다. 결국 이 공정력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건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죠. 이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정력에 관한 내용을 배우시면서 이걸 이제 무효와 취소의 구별 테마와 여러분들이 연동시켜갖고 같이 학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 다시 넘어가시면 2번에서 공정력의 성립 요건의 핵심이 바로 당연 무효가 아니라이기 때문에 괄호 열고 무효와 취소의 구별. 여기 가게 되면 중대 명백성설이라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학설 중에서. 중대 명백성설, 여기 또 이제 통설 판례 입장인데, 이렇게 봐요. 중대 명백성설에 따르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효를 한 1% 인정하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99%가 취소 사유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이제 공정력의 인정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공정력의 인정 범위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얘랑 비교를 하게 되면 행정소송 중에서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죠.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내려보게 되면 취소이 어떻게 돼요? 취소 사유가 99%니까 얘가 99%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요? 무효가 얘가 1%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행정소송이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 이와 같은 취소과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겠죠. 근데 이제 행정소송법이 몇 개로 만들어져 있냐면 46개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46개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취소 사유인 게 대부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상황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취소 소송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소송이라는 소송 절차를 중심에 놓고 규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소에 대한 규정이 몇 개냐면 26개입니다. 46개 중에 26개.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말고 당사자소송이니 민중소송이니 기간소송이니 이딴 것들도 있고, 항고소송 안에도 무효확인소송이니 부자기업항소송이니 이딴 것들이 있는데 취소이 46개 중에 26개예요. 그러니까 취소에 대해서 다 규율을 하고 나서 다른 소송 절차에는 이걸 이것도 똑같다, 이것도 똑같다, 이것도 똑같다 이렇게 다 준용 규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다? 이 무효와 취소의 구별 논의에서
중대명백성 소량을 따라갖고 취소가 되게 크다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력이 굉장히 넓게 인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소이라는 것은 무슨 소송이냐면 이 취소는 공정력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이거든요. 공정력이 있으면 유효한데 이놈을 제거하면 무효가 돼버리니까 공정력이 있으면 위법하지만 유효한데 이 공정력을 제거시켜버리게 되면 이게 뭘로 가요? 이게 무효로 돼버려서 권리구자가 돼버리니까 공정력을 제거하는 게 취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법한 경우에 99%, 그죠? 위법한 경우에 99%가 바로 공정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위법한 경우에 99%가 취소 사유입니다. 그 공정력을 제거하는 게 취소입니다. 이게 99%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취소에 대한 내용이 행정소송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이라고 했는데 이제 유효성 추정설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가끔 이제 수험서나 또는 교과서를 보시다 보면 우리 다음 테마에서 배우는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정력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책들이 있어요. 막 돌아다녀요, 막 이렇게 발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가장 이제 수험가에서 그러니까 행정법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뭐 예를 들어 홍정원 선생님이나 박균성 선생님이나 박정원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 보시게 되면요, 공정력이라는 거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을 구별을 합니다. 딴 거라고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험을 보시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그분들이 이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시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대 김동희 교수님 사단이 그래도 행정법학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김남진 교수님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동희 교수님은 공정력이라는 거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을 구별 안 하십니다. 다 공정력으로 이렇게 처리하시거든요. 김동희 교수님 심지어 자기 구속원칙이라는 것도 부정하세요. 다 평등원칙 처리하십니다. 한 방에 다 처리. 이렇게 표현해서 알아들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동희 교수님한테 배우신 교수님들 그 사람에 계신 분들이 이 구성요건적 효력이랑 구별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서나 교과서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아니라 공정력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하지만 지금은 2013년도입니다. 지금은 2013년도고 지금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사실상 다수설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유력설 그랬는데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구별을 하고 있어요. 김동희 교수님 교과서에 보면 아직도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지 않는 구별 부정설이 통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설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견해가 통설이신 거예요. 그 책에선 그렇죠. 통설이다 다설이다 이런 건 사실 상대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그래요. 위에 광의 공정력을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게 전통적 견해. 이게 이제 김동희 교수님 쪽이고요. 최근 견해가 이게 협의설이에요. 협의설. 그래서 광의로 보게 되면 누구에게나 이게요. 아무도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유효하게 통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누구에게나가 두 개로 나눠져요, 집단이. 하나가 바로 처분 상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처분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최근 견해에 따르게 되면, 요게 여기, 처분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수범자가 처분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일 때는 우리 공정력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고, 다른 국가기관에게 이 구속력이 미칠 때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하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지는데 누구에게나에는 이제 둘 다 포함이 되는 식이죠. 그다음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 그림이 맵다 많죠, 그렇죠? 바가지로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에서도 힘들었겠죠. 5개를 그려놨습니다. 아이고. 첫 번째 하나씩 다 보겠습니다. 처분 상대방한테 구속력이 미칠 때,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 외우셨죠? 네, 이거 외우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안 좋네요. 오늘 강의가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제가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을 다 제시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말씀 안 드리면 이건 뭔데?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시면 저는 이제 수험생들이 불필요하게 범위를 확장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찜찜해 하는 게 좀 많이 싫어서 굳이 찜찜하게 둘 이유는 없지 않은가.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다 제시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처분 상대방 쪽에 한번 밀고 들어가 보겠고요. 그죠? 처분 상대방.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해관계인한테 공정력이라는 것이 적용될 때. 그다음에 다른 국가기관이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이죠. 다른 국가기관에 있을 때 맨날 권한 없는 법원 이러니까 다른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서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행정청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행정청. 그 다음에 네 번째
권한 없는 법원이라고 했을 때 권한 있는 법원은 누구냐면 취소의 수소법원입니다. 그렇죠? 행정법원이죠. 얘들 말고 민사법원. 얘는 행정법원이 아니네요. 또 누구 있어요? 형사법원. 네, 형사법원. 이렇게 다 잡아봤죠.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첩은 상대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행정청이 있는데 A라는 행정청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상대방한테 잡아내야죠? 상대방 갑. 예, 갑은 첩은 상대방이다. 얘한테 뭘 했느냐? 철거 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철거 명령 처분을 했는데 위법해요. 위법한데 고노마가 취소 사유더라 이거야. 취소 사유더라. 그럼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뭐 한다고요? 위법하지만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위법하지만 양보금은 위법하지만 이거 한번 딱 달아놓고 하지만 어떻게 한다?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다음 또 보시게 되면은 이해관계인 이번에는 A라는 행정청이 갑한테 이번에는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갑한테 도시가스 사업허가 처분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허가 처분했는데 이게 이제 취소 사유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을 전제를 하는 거냐면 이런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A 행정청의 관할구역, A 행정청의 관할구역에는 한 명의 사업자 1인만 들어가서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법령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얘한테 했는데 위법하지만 취소이다. 그러면 이 처분에 의해서 을이라는 친구가 있다. 을도 역시 여기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싶다. 여기서 영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해관계이죠. 이해관계. 도시가스 사업허가가 위법하기는 하지만 이거죠. 위법하지만 사업자 1위는 이미 있는 것이다. 그렇죠? 사업자 1위는 있는 것이므로 을이 A 행정청에게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행정청 뭐 이런 경우 보시게 되면 A라는 행정청이 있다. A라는 행정청이 있는데 갑한테 뭘 했냐? 귀화허가를 했습니다. 귀화허가 처분했다. 근데 이게 취소 사유다. 공정력이 인정된다. 취소해다. 하게 되면은 다른 행정청 B라는 행정청이 있다. B라는 행정청이 이렇게 있다. 근데 갑이 얘한테 뭘 하냐? 광업허가를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귀화허가가 위법하기는 하지만 뭐 한다? 얘를 내국인으로 취급하고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으로 인정을 하고 광업허가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민사법원 A라는 행정청이 있다. A라는 행정청인데 갑에게 과세처분을 했다. 또는 뭐 보험료부과 처분을 했다. 과세처분을 했는데 취소 사유에 그치더라. 다른 법원 민사법원. 권한 없는 법원이죠. 권한 없는 법원. 얘는 뭐 한다? 얘는 이미 돈 낸 거예요. 이미 납부했다. 돈 냈다. 잘못 낸 거죠? 안 내도 되는 거죠? 위법한 과세처분이니까 안 내도 되는 건데 낸 거예요. 뭐 다 내죠. 내라고 하면 내고 나서 이제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죠. 위법하기는 하지만 과세처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죠? 그 금원의 법률적 원인이 효력이 살아있어요. 법률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 관한 구성을 얘가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 판결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원인 효력이 있죠. 과세처분의 효력이 있으니까 법률상 원인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경우 보시게 되면 A라는 행정청이 있다. A라는 행정청인데 갑에게 이놈아가 17살이야. 17살. 17살. 18살이 돼야 되는데 그죠?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게 되면 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살이 돼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17살이야. 17살인데 얘한테 운전면허를 줬습니다. 운전면허 처분했어. 위협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입니다. 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어요. 근데 쌍댕이요. 쌍댕이 도저히 구별이 안 간다. 명백하지 않아서 무효가 아니고 취소다. 그렇다면 여기서 형사법원 얘한테 나간 운전면허 처분은 잘못 나간 거다. 위법한 것이다. 해서 무면허 운전죄로 만약에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뭐한다? 운전면허 처분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효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최근 견해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근 견해에 따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협의의 공정력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구성요건적 효력이 되는 겁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처분 상대방하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의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부인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은 집에 있지만 부인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한 있는 기관을 찾아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놈의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애들은 권한 있는 기관을 찾아가서 부인해달라고 취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단히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왜 구성요건적 효력이에요? 이건 다 국가기관들입니다. 국가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놈아들이 어떤 행정적, 사법적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이 행정처분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판단의 전제로,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얘네들 뭘 판단하는 애들이에요. 얘는 뭔가를 판단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다? 재판이나 또는 판단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선결 문제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 라는 점에서 우리 구성요건적 효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완벽한 설명이죠. 네. 제가 감탄합니다. 그렇죠? 네,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공정력과 입증 거기 위에 보시면요.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중간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해놨죠. 절차법적 효력이다. 실체법적 효력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공정력이잖아요. 공정력. 요거랑 이제 구별하세요. 요거는 실체법적 효력입니다. 요거는 실체법적 효력이 왜? 구성요건적 효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광업 허가를 받아 광업권을 설정받을 수 있어요. 권리 문제죠. 권리 문제.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서 재산권을 얘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냐 안 되냐 문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법적인 권리와 관련된 문제예요. 구성요건적 효력은. 이건 뭐냐? 이건 원래 얘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원래 의무가 있어요. 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공정력이라는 것은 이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절차에 의해서만 비로소 제거될 수 있다. 뭐 새로운 어떤 권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라는 절차에 의해서만 공정력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절차적인 문제. 그래서 공정력은 절차법적 효력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실체법적 효력으로 보는 게 학설의 입장이죠. 그다음 이제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 이제 넘어가시고 여러분 입증 책임이란 걸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셨는데 이제 뒤에서 민사소송을 배우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네, 있죠. 그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죠? 네. 어쨌든 간에, 입증 책임이 뭡니까? 입증 책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경우예요. 법관이 어떤 심증을 형성해야 되죠. 원고하고 피고하고 있는데, 너 말이 맞다? 뭔가 심증이 형성이 돼야지. 그에 따른 결론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원고 승소 판결. 피고의 손을 들어주고, 원고 패소 판결. 이렇게 하게 될 건데, 법관이 심증이 안 가. 모르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이럴 때 여러분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소의 개시와 소송물 그리고 소의 종료는 당사자 원고의 처분에 맡겨집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소를 종료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법관이 얼빵하신 분이에요. 얼빵하신 분 많이 계시죠? 그렇죠? 빵빵하세요. 빵빵하게 정형돈이라는 개그맨 있죠? 뚱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뚱스. 살쪄.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자기가 원빈이라고. 그래서 빵빵하신 분이 얼굴은 빵빵한데 머리는 빵빵하지가 않아서 심증도 형성이 안 돼. 누가 이길지. 이럴 때 얘는 뭐 하고 싶어요? 그만해. 나 모르겠어 하고 재판을 거절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처분권주의 원칙상 재판을 법관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뭔 결론이든 내려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나한테 심증을 주지 못한 놈이 잘못이다. 그 놈이 진 거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나한테 심증을 줘야 될 놈이 누군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재판에 거절할 수가 없다며. 그럼 계속 한다. 하긴 하는데 나는 책임 안 진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심증을 주지 못한 놈이 진 거다. 이렇게 할 건데 나한테 그러면 심증을 줘야 될 놈이 누구냐? 요걸 판단하는 게 바로 입증 책임이죠.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소송상 증명을 요하는 어느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법관에게 심증을 주지 못한 경우죠.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불리한 법적 판단으로서 패소의 불이익,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입증 책임인데 공정력과 입증 책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정력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 구성요건적 효력할 때도 결국 다 적법성 추정의 힘이야 아니면 유효성 추정의 힘이야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적법성 추정의 힘이야 라고 보게 되면 공정력은 그 행정행위의 위법적 법과 관련을 맺고 있죠. 위법적 법과 관련을 맺고 있으면 입증 책임의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취소송은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하면 원고 승소 판결이고 적법하면 원고 패소 판결인데 이놈의 공정력이라는 것이 이 위법적 법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적법성 추정서에 따르면. 그럼 이 공정력이 있으면 적법해지는 거니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죠. 공정력이 없으면 위법해지는 것이니까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는 거죠. 결국 공정력이 있냐 없냐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위법적 법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정력의 존부에 대한 문제가 입증 책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정력이 있으면 적법한 것을 본대요. 당연 무효가 아니면 공정력이 있고 공정력이 있으면 적법하답니다. 적법성 추정서에 따랐을 때. 너무 위법한 거 아니면 다 적법이랍니다. 원칙이 이런 거라고 하게 되면 위법한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원칙이 적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쵸? 예? 원칙이 적법이, 99%가 여러분들,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99%가 원칙이 적법한 겁니다. 그럼 원고가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겠죠. 그래서 원고 책임설이 돼버려요. 적법성 추정설에 따르게 되면 공정력의 존부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해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유효성 추정설에 따르게 되면 공정력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위법적 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1단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위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취소는 위법이면 그냥 원고 승소 판결입니다. 공정력이 있냐 없냐랑 관계없어요. 여러분 실무상도 똑같습니다. 취소를 제기했는데 말이에요. 뭐 위법하면 그냥 바로 승소 판결 내려주고 무효인 경우, 공정력이 없어 무효인 경우에는 또 승소 판결 내려줍니다. 공정력이 있냐 없냐랑 관계없이 승소 판결 내려줍니다. 그렇다면 입증 책임의 문제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입증 책임은 한쪽의 패소 위험입니다. 이 승소 패소에 있어서 아무런 갈림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는 것은 위법적 법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정력이라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죠? 공정력과 입증 책임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효성 추정설에 따르게 되면 입증 책임 무관설이 돼버리는 겁니다. 입증 책임 무관설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입증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보시게 되면요. 취소송의 심리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취소송의 본안 심리, 취소송의 심리라는 테마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입증 책임과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오시면 이 부분 얘기가 더 정확하게 받아들여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도의식 체계도를 가지고 우리 전반적인 내용을 받고 이제 교과서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자 1번 전통적 견해예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그라미 1이었죠.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니나니 동그라미 2였죠. 권한 있는 기간에 취소되기 전까지 동그라미 3였죠. 누구에게나 이런 유형 것으로 통일된 힘 동그라미 4였죠. 여기서 누구에게나 이거죠. 누구에게나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처분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플러스 다른 국가기관 다 포함된 아무도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 없다. 최근 견해에 따르게 되면 역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하는데 동그라미 4 부분이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처분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으로 좁혀져 있죠. 뭐가 빠져나갔습니까? 공지된 부분이 다른 국가기관이에요. 다른 국가기관은 바로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된 부분이죠. 요게 이제 빠져나간 거죠. 제외됐습니다. 먼저 2번 보시게 되면 근거입니다. 이론적 근거는 여기 밑에 좀 딱 하고 실정법상 근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직접적 명시적 X. 그러니까 우리 어느 법에도요. 우리나라 어떤 실정법에도 공정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떨 때 인정된다라는 식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은 어디도 없습니다. 직접적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간접적이고 묵시적 규정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간접적 묵시적 규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간접적 묵시적 규정 그거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밑에 간접적 근거 봅니다. 개별법의 직권 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여기서 이거 형사재판 얘기했던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옆에다가 그걸 한번 적어놔 보세요. 도로교통법 82조 1항 1호죠. 도로교통법 82조 1항 1호예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93조 1항 단서 8호인데 여기다 적어놓고 할까요? 그러니까
도교법에 보게 되면 이제 80조에 운전면허 규정이 있고요. 운전면허 받아라. 운전하려면. 이렇게 있고, 82조 1항 1호에 보시게 되면, 예. 어린 놈은 운전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어린 놈은 운전하지 마라. 그래서, 예. 어린 놈 하지 마라. 그래서 미성년자는, 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예. 취득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세 미만의 자. 그죠? 그러고 나서, 도로교통법 93조 1항 8호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 결격자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거짓의 방법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무엇을 해라?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취소. 뭐냐 이거.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0조에 따라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해줬습니다. 운전면허라는 처분을 해줬어요. 이거는 방학상 허가 중에서도 대인적 허가입니다. 대인적 허가니까 행정행위가 맞아요. 해줬는데 얘가 17세란 말이죠. 17세. 얘가 형의 이름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그럼 뭐죠? 82조 1항 위반이죠. 위반입니다. 그럼 법에 위반됐으니까 법에 위반됐으니까 당연히 위법한 면허 처분이에요. 위법한 처분입니다. 위법한 처분인데 만약에 공정력이 없으면 무효고 공정력이 있으면 취소겠죠. 만약에 무효라고 하게 되면 별도의 취소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거죠. 애당초 처음부터 면허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청은 미성년자가 면허 받았으면 별도의 취소라는 처분을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중에서 처분행정청의 직권 취소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 93조 1항 8호에 근거해서 이 위법한 처분의 효력은 위법하지만 유효다. 위법하지만 유효다. 따라서 행정청이 별도로 취소를 통해 이 효력을 제거해줘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공정력이 있다. 공정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개별법의 직권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 공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취소 심판과 취소송이 있는데요. 이건 취소 쟁송제도 얘기하는 겁니다. 취소 쟁송제도. 이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다. 여기서부터 당연무효가 아니다. 공정력이 있다.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취소 쟁송을 되게 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왔던 그거 기억해 보세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취소 쟁송제도가 있는 것이지. 취소 쟁송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배타적 관할에 따라 공정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보긴 하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반대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역전의 의미로 보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옆에 써놓으시고 취소의 배타적 관할에 따른 반사적 효과가 공정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취소의 배타적 관할에 따른 반사적 효과가 공정력의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잘못된 접근이다. 그 다음에 청구기간과 제소기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정력이라는 것을 왜 인정한다고 했죠? 좀 잘못했을 수는 있어. 하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엔간하면 이거예요. 엔간하면 그 처분, 철거 명령 처분, 도시가스 사업 허가 처분, 귀화 허가 처분, 그렇죠? 과세 처분, 그리고 운전 면허 처분. 잘못했을 수는 있지만, 위법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그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자. 응? 뭐 때문에? 행정법 관계 안정성 때문에. 이미 나온 처분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판단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불복기간이라는 게 없으면요. 불복기간은 취소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청구기간, 취소를 제기하기 위한 제소기간, 이렇게 불복기간이죠. 이런 제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1분 전에 나온 처분이 있는데 그 1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1분이라는 시간을 계속 좀 가져가자.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처분이 있었으니까 그 뒤에도 처분 좀 있는 걸로 보자. 이게 공정력인데 그 1분도 보장받고 싶어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으면 1578년 뒤에 취소 심판을 제기하고 취소를 제기해서 그 처분의 효력을 제거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17세에 면허를 받았던 친구가 100년 안에 죽어버리고 살아있지도 않은데 얘에 대한 이 면허 처분의 효력을 제거할 거야? 뭐하게? 죽은 사람 처벌하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 오히려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1578년 동안 형성된 그 행정법 관계를 다 뒤집어 갈아엎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여기는 불복기간은 청구기간, 제소기간,
공정력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예요. 그러니까 공정력에 관련된 간접적 근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집행 부정지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 부정지원칙.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정소송법에는요. 행정소송법에는 23조 1항에 그리고 우리 행정심판법에는 30조 1항에 23조와 30조의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여기다가 집행 부정지 원칙, 집행 부정지 원칙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법한 철거 명령이 나왔거든요. 걷다가 취소를 제기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취소를 제기했어요. 취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부정지돼 버리니까 나는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불피도 철거 의무를 받고 있고 철거 의무를 불이행하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니 사실 철거 명령을 잘못한 제가 나쁜 놈인데 내가 나쁜 놈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으로. 뭐 때문에? 공정력 때문에. 위법한 철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니까. 그에 따른 법적 효과, 의무가 나에게 부과돼 있고 나는 원래는 그런 의무 받으면 안 되는 놈이지만 의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의무 불이행한 난 내가 나쁜 놈 돼 있어. 이거 큰일 났네. 소송 도주에도 난 계속 나쁜 놈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난 더 많은 나쁜 놈이니까 결국 행정청이 뭐 하겠어요? 소송 도중에 행정대집행 들어와 버릴 겁니다. 행정대집행 들어와서 우리 집을 다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이런 집행 부정지원칙. 언뜻 보면 공정력과 관계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런 거 볼까요? 예. 대한민국하고 일본. 프랑스는 좀 크게, 예, 프랑스, 네, 이렇게 생겼죠, 나라가. 그렇죠? 제국주의는 아닌데, 그죠? 김춘추가 아니라 광개토대왕이 통일했었어야 돼요. 그죠? 예, 대한민국. 이렇게 돼.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얘는 이제 경유절차고, 이건 프랑스는 이제 행정법 만든 애들이고, 이건 이제 세상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독일. 얘는 이제 행정법을 체계화시킨 애들이고, 그게 되는데, 얘네들은 집행 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어요. 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집행 정지하는 게 맞다. 집행 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력 누가 만들었어요? 독일의 오토 아저씨. 공정력 얘가 만들었어요. 근데 방금 우리 뭐라고 했어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 부정지를 택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공정력 만든 아저씨가 집행 정지를 택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논리 모순에 빠진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의 판단이 맞는 건가요? 일본의 판단은 맞지가 않죠, 원래. 그렇죠? 뭐지 이건? 그렇습니다.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는 것은 입법자의 뜻에 따라서 만드는 것일 뿐이에요. 입법 정책적 문제다. 이것은 입법 정책적 문제일 뿐인 것이지 공정력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다. 공정력의 필연적 결과는 아닌 겁니다. 다음 밑에 이론적 근거를 보도록 합니다.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이제 또 견해 대립이 있다. 자기 확인설. 네. 자기가 뭘 확인할 건데 도대체. 옆에 써놓으세요. 판결 유사설. 판결 유사설. 이거는 판결에는요. 이런 게 있잖아요. 판결에는 이렇게 뒤에서 배우는 건데 이게 그냥 행정법이 참 앞에와 뒤에가 연결이 돼야지만 깊이 있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힘든 거죠. 힘든 건데 나중에 보시면 이런 걸 배워요.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에는 1번 불가쟁력이라는 게 있다. 2번 자박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 3번 기판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4번 형성력이라는 것이 있다. 5번 대세효라는 게 있다. 6번 기속력이라는 게 있다. 뒤에 가서 판결의 효력 테마 가서 자세히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재판 절차가 종료가 돼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내가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종국 판결을 받았어요. 내가 이게 14일의 상소기간을 2심의 고등법원에 이제 상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상소기간은 14일이 지나갔어요. 그럼 더 이상 상소 제기가 안 되죠. 그러면 1심에서 나온 판결이 끝난 거죠. 그걸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는 대법원까지 다 올라가서 재판 절차가 종료가 되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상소를 제기해서 지금 심급의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없죠. 자박력. 이렇게 상황이 종료가 돼버리게 되면 그 선고한 선고법원도 자신의 판단을 이거는 사법적 결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번복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묶여버려요. 기판력. 이미 판단은 끝났다. 이미 판단은 끝났다. 그게 실체적으로 진짜로 위법한 거라고 할지라도 기각 판결이 나오면 이제부터는요. 기각 판결에 따른 결과 최종적 결론 뭐요? 진짜는 이거 위법이에요.
근데 적법, 이걸로 이제 그 다음에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적법한 거라고 할지라도,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위법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처분은 위법한 겁니다.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가 없어요, 소송이라는 게. 그쵸? 그래서 이미 판단은 끝났다. 형성력. 판결이 나오게 되면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관계가 다 변동돼 버린다. 되세요. 소송 당사자 말고 너 저기 밖에 서 있는 놈 너 말이야. 소송상 제3자 너도 임마 다를 거 없어. 되세요. 기속력. 얘들뿐만 아니라 행정부 니들 판결에 따라서 행동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행정부의 판단에도 이런 게 똑같이 있어요. 있는 이것만 없어요. 이것만. 기판력. 여러분 그 행정청의 처분이 나오든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오든지 간에 걷다가 뭘 제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부의 판단으로서 이미 판단은 끝났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번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격기설은 이러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것이다. 행정이랑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미 판단은 끝났다. 스스로 내가 한 판단이 적법하다는 것을 지 스스로 확인했대요. 미쳐버리겠죠. 그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맞습니다. 법원도 법리 오해나 판단 유탈에 따른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만 나왔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판단은 끝난 거 맞습니다. 자기 확인한 겁니다. 법원이. 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행정부의 판단을. 그 다음 국가권위설. 이건 뭐냐면 국왕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더킹 네버롱 뭐 이런 거야? 뭐 이게? 이건 아니에요. 그죠? 국가의 권위로서 내가 한 게 맞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법적 안정성설 옆에다가 괄호 열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선적 특권설, 예선적 효력설, 뭐 둘 중에 하나 써놓으시면 됩니다. 예선적 특권설. 예선적 특권설, 이건 뭐냐면, 행정청에게도 공법관계에서 일정한 특권을 좀 인정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인데, 행정의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행정행위를, 미리 효력을 인정하는 그런 특권이 인정된다, 이거예요. 행정행위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미리 갖는 어떠한 효력상의 특권이 있다, 이겁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존재하는 효력상의 특권이라고 했어요. 예선적 특권설. 이거는 뭐예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그 얘기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법적 안정성을 좀 유지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불안불안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죠. 법적 안정성설, 검토 이게 맞다. 무슨 행정청의 결정을 법원의 판결과 똑같이 보냐. 국왕은 잘못을 안 한다고? 우리나라의 몇몇 대통령 진짜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은 잘못을 중심으로 하고 가죠. 그죠? 잘못을 하고 그냥 갑니다. 지금 어디 뭐 지금 운하가 만들어져서 있나요? 참. 네. 그러면 안 돼. 그죠? 로마적 3번 효력. 그러니까 이상한 처분적 법률 막 제정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효성 추정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항상 이제 공정력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 적법성 추정의 힘이냐, 유효성 추정의 힘이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성질, 적법성 추정설.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적법 유효다. 위법한 것이 적법한 것으로 전환돼 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효성 추정설은 위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바뀌는 건 아닌데 다만 잠정적으로는 좀 유효한 것으로 보자. 요 정도 2단계에서의 효력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판례 보시게 되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공정력의 요건입니다.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할 것이다. 판례도 유효성 추정설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공정력이 위법적 법에 대한 문제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죠. 위법한 행위를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마치 용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효성 추정설의 입장이 맞고 지금은 이제 적법성 추정설의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계시긴 합니다. 신림동에 특정 강사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 그분은 그래서 교수님 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견해에 따르면 행정법이 다 새롭게 해석돼야 돼요. 요즘에 강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없어요. 적법성 추정설 취한 사람이. 그 다음에 절차적 효력 보시게 되면 요건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이랑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CF 하나 걸어놓으시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실체법적 효력이고요. 절차적 효력인 이제 절차법적 효력이죠. 공정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체법적인 어떤 권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력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좀 유지하자 이런 것이고 그걸 이제 바꾸는 건 오히려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절차를 통하도록 했기 때문에 절차법적 효력으로 보는 게 맞죠. 실체법적 공정력설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되는 실체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바뀌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절차법적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라는 절차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판례 보시게 되면 판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공정력이 있다는 소리죠. 위법 사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행정행위 공정력에 의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소송 절차 밑줄 그시고 별표는 이것만 한 78개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적 효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판례도 공정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판례는 구성요건적 효력도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전통적 견해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유효성 추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공정력의 인정 범위와 관련돼서는, 전통적 견해에 따라서 구성요건적 효력을 포함시키고 있어서, 얘들은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정력. 이렇게 하죠. 구속력 승인. 이게 바로 실체법적 효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공정력이라는 절차적 효력이, 이 구속력, 내용적 구속력이라는 것을 품어 안고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철거 명령이 나왔죠. 그에 따른 내용적 구속력이 뭡니까? 상대방에게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위법한 철거 명령이면 원래 상대방한테 철거 의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차적 효력인 공정력이 이렇게 품어 안고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실체법적 효력이에요. 그게 바로 이 구속력입니다. 구속력. 적법 유효한 행정이. 행정이 내용적 구속력으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위법 유효한 행정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이 동그라미 2번 부분이 바로 공정력에 의해서 내용적 구속력, 실체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강제집행의 근거. 이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위법한 철거 명령이긴 하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철거 의무 불이행 상태가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강제집행 될 수 있죠. 한개 보시고 무효인 행정행위. 행정행위를 법률상 원인으로 해서 어떤 법률강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당연하죠. 공정력이 없고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적 구속력도 미친 바가 없고 내용적 구속력을 미쳐야지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데 무효인 행정행위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다음 행정행위 외 행정작용. 요거는 이제 공정력은 취소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한해서 인정된다. 그러니까 배타적 관할 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해요?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그래서 취소 쟁송 제도가 있는 겁니다. 사법행위나 이제 사실행위나 비권력적 행위나 법규 명령 이건 뭐야? 행정행위가 아닌 거죠.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이 바로 공정력이니까 얘들은 인정 안 되고요. 밑에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적 법규나 형식적 행정행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요. 취소 쟁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정력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공정력을 인정. 공정력을 인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는 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적 법규, 형식적 행정행 이것도 뭐 처분을 받으니까 위법할 때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위법할 때 공정력이 있다는 말은 위법할 때 취소 사유가 무조건 무효로 가는 게 아니라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 공정력의 존부에 관한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가 생기냐? 원고 책임설과 피고 책임설은 어쨌든 입증 책임을 어느 한쪽 소송 당사자 어느 한쪽에다가 좀 몰아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몰아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공정력을 적법성 추정설에 따라서 위법적법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힘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위법 입증 책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어디로 가겠어요? 공정력을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적법이잖아요. 그럼 위법하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일로 가게 될 겁니다. 피고 책임설은 뭐 주장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입증 책임 무관설 이거는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기 때문에 위법적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어서 원고 승소 패소 판결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입증 책임 무관설이죠. 다음 판례 보시게 되면 취소의 입증 책임과 공정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유효성 추정설의 입장을 취해서 이러고 있는데 옆에 하나 CF 걸어놓으세요. 미쳐버리겠는 거죠. 이제 판례가 자꾸 자기도 혼란스러워해. 왜 그래? 응? 왜 그러지? 술 먹지 말고 책을 좀 봐야지. 그렇죠? 책을 보면 안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됐나요? 위법한 행정행위가 어떻게 된다? 공정력이 있으면 그것은 취소 사유고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행정행위 하자가 있는데 공정력이 없으면 무효 사유고 이러면 이때의 소송은 무효 확인 소송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요. 공정력과 관련돼서 입증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긴 보세요. 여기.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여기서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그치면 여기 부분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기각 판결 나옵니다. 원고 패소 판결 나오죠. 근데 이거를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심지어 이것이 위법하고도 너무 위법해서 무효라는 것은 원고가 입증해라 이럽니다. 판례가 이래요. 원고 책임설 입장을 취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게 무효라는 것은 뭐예요? 위법하면서 또한 공정력이 없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공정력의 존부의 문제와 위법한 행정위가 취소냐 무효라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방금 그래놓고 나서 저기 뒤에 가서 무효 확인 소송 테마 가시게 되면 무효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넘깁니다. 판례가. 참. 옆에 CF 거시고 무효 확인 소송과 입증 책임 이렇게 써놓으시고 무효 확인 소송과 입증 책임이라고 써놓으시고 나서 뒤에 이제 무효등 확인 소송 쪽에 테마 가서 그 내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는 원고의 승소 패소 판결 문제, 한쪽의 패소 위험이 바로 입증 책임이니까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 이것은 바로 처분의 위법적법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공정력을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는 이상, 위법적법의 문제와는 1단계 논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입증 책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공정력은. 선결 문제입니다. 의 보세요. 특정 소송에서 본안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해결이 필수적 전제가 되는 법 문제. 뭔가 아까 판서 내용 중에 여러분들 뭔가 느낌 오시죠? 아까 판서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철거명령, 도시가스 사업허가, 귀화허가, 과세처분, 운전면허 1번, 2번 묻고 3번, 4번, 5번 묻고 이렇게 했었죠. 거기서 3번, 4번, 5번이에요.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이건 당사자 소송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행정회의가 본안 판단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선결 문제. 행정행위가 선결 문제로 될 때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고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과 같이 권한 없는 법원 무슨 권한?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취소권이 없는 권한 없는 법원이 과연 행정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심사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저촉되지 않으면 심사할 수 있고 저촉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공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라고 했죠. 최근 견해에 따라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테마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가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긴 얘기가 이제 끝났네요. 이게 공정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제 뒤에 내용들이랑 다 관계를 맺고 있어갖고, 이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아까 제가 이렇게 순서 쭉 그려드린 거, 정확하게 그걸 딱 머릿속에 안 갖고 있으면 뒤에서 다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공정력 여러분들, 꼭 여러 번 들어보시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고, 도의식 체계도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